자, 지금부터 진행되는 기조 세션 3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죠. 반도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반도체 산업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관련한 이슈들은 여전히 논의할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기술 패권 시대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고견들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 세션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이번 세션 역시 발표와 토론으로 준비가 됐는데요. 발표는 먼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님께서 함께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이재서 SK하이닉스 전략기획 부사장님, 그리고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조교수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의 연원호 팀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고요. 이번 세션을 함께 진행을 해주실 좌장님 역시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세션은 진대재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회장님께서 좌장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기조 세션 3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함께 해주실 분들을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단상에 모두 나와 주셨는데요. 저는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조 세션 3회 좌장을 맡은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회사 회장으로 있는 진대재라고 합니다. 요즘 기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투자회사를 하니까 여러 중소기업이라든가 큰 회사 이렇게 상대를 하고 그러는데 시중에 금리가 뭐 말라버렸어요. 미국에서 금리를 뭐 올리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가고요. 채권 값이 올라가니까 시중에 자금이 아주 바닥이 났어요. 뭐 자금 구한다는 게 아주 어려운 시점이 돼버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쯤 되는데요. 지금으로 돌이켜보면 83년에 우리나라도 이제 대대적으로 반도체 투자를 시작해서 40년이 됐고요. 93년에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3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가다시피 앞서가는 그 반도체, 지금으로 봐서는요, 상당히 위기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 순환적으로 좀 침체 국면에 가더라도 반도체 수급 때문에 값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은 위기 상황인데요. 특히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 마찰로 시작되었고 지금 보면 거의 뭐 반도체 전쟁이다, 반도체 패권 전쟁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오늘 시적절하게 우리 글로벌 HR 포럼에서 반도체 기술 패권 시대 생존 전략을 주제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주 말씀하실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아까 소개를 잠깐 드린 것처럼 첫 번째 말씀하실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제1차관님, 그리고 또 SK하이닉스에서 전략기획을 맡고 계시는 이재서 부사장님,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에서 반도체 공정 관련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권석진 교수님이 세 분이 와 있으십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장영진 제1차관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장영진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하신 진대재 장관님과 그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제가 반도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실 조금 위축이 됩니다. 특히 주제가 정책이다 보니까 더더욱 재미없을 것 같아서 조금 위축이 되지만 최대한 한번 지금 최근에 우리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저기 반도체가 지금 아까 진대재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뭐 전 세계 지금 뭐 굉장히 전쟁 중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특별히 말씀 안 드리더라도 뭐 미국, 일본, EU, 중국 다 반도체 속된 말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왜 반도체인가는 뭐 여기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산업 자체로도 굉장히 그 큰 시장이고 앞으로도 성장률이 높은 시장입니다. 뭐 우리 반도체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이 없고요. 앞으로도 보면은 정말 이 디지털 혁신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특히 그 AI, 빅데이터 등 이 AI나 빅데이터가 쓰이지 않는 산업이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반도체 기술이고, 이래서 반도체의 활용 동력이 더 높아질 거다. 그리고 에너지 측면이나 그 환경 측면에서도 지금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노력도 필요하지만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거기에서 반도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그 둘러싼 주도권 경쟁은 굉장히 더 치열해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그 우리 메모리 반도체는 30년, 그리고 비메모리 그 시스템 반도체도 상당히 좀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걱정이 큽니다. 왜냐하면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중국과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론이 메모리 분야에 14나노인가요? 신제품 양산에 들어갔고, 그리고 TSMC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3나노 뭐 양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기술 경쟁이 이제 격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 인력, 기술, 소부장 이 생태계 전반에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어떤 공급망 리스크에도 그 중심이 반도체에 있습니다. 최근에도 뒤에 또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뭐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IRA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이슈의 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80년대 초반에 서울대와 경북대에 대대적으로 그 반도체 학과를 증원하면서 지금 같은 반도체 산업의 그 기초를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또 글로벌 기업들 간의 어떤 인력 경쟁이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많은 인력들이 외국으로 어떤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업계에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17만 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적게 잡아도 한 13만 명 정도는 더 확보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취약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고 뭐 지금 인력의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반도체에 추가적으로 13만 명의 인력을 공급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기술 소부장 분야도 얼마 전에 그 일본 정부가 이제 반도체 회복을 위해서 TSMC에 한 4.5조 원 정도 지원한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 미국도 국내 투자하면 대개 한 절반 정도의 투자비의 절반 정도의 최대 절반 정도 이르는 뭐 투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그 정도의 지원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 SK 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착공에도 사업 계획부터 착공까지 한 4.5년 걸리고 또 추가적으로 완공까지 또 3, 4년이 걸리는, 그래서 사업 계획 수립할 당시에 비해서 실제 그 제품이 나오기까지 7, 8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기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도 뭐 미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이 점점 격화되면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반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의 어떤 경쟁력은 뭐 또 그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정말 우리가 범정부적으로 소부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지난해에
대일 그 수입 의존도가 소재 부품 장비의 의존도가 역대 최저인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장비 자립도 20%, 소재 자립도 50%에 불과해서 정말 한마디로 갈 길이 멀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 7월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지난 또 7월에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력 양성, 투자 지원, 기술 확보, 소부장 이 부분인데 사실 이제 이달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딱 6개월이 됩니다. 정말 전 부처가 합심해서 우리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그 기업의 어떤 때로를 들어주기 노력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정말 우선순위를 높게 우리가 가져가는 부분이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셔서 알겠지만 대통령님 자체도 이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시고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정말 웬만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네 가지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제가 큰 정책 방향을 잡고 있고요. 첫 번째 이제 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제 대학의 어떤 규제 혁파라고 말하면 좀 과격하지만 대학의 어떤 규제 개선을 통해서 한 전문 인력 한 4만 5천 명 정도를 추가로 공급하겠다. 그리고 기업과 협업해서 융합형 인재 양성. 그래서 약간 도메인 인력들을 조금 반도체 공부를 시켜서 좀 그런 도메인과 반도체를 더 동시에 하는 그런 인력들을 한 10만 명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반도체를 논하지 않더라도 이전까지는 우리가 수도권 규제 대학 정원 이 문제는 거의 금기였습니다. 산업부 입장에서는 이 수도권의 정원 확대를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지만 그동안 정말 철옹성 같았는데 새 정부 들어서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아마 첫 달에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부분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를 포함해서 첨단 산업에 대한 수도권을 포함한 대학 정원 규제가 좀 완화되었고 단순히 규제만 완화된 게 정원 규제만 풀린 게 아니라 과거에는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 부지가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교원만 확보하면 정원을 어떤 대학 정원을 허용해 주겠다는 그런 어떤 파격적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것들이 적용되고 있고요. 또 문제는 학교에 충분한 늘어난 정원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교원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정말 현장에서 정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 길도 텄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반도체 학과 정원 및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큰 진전을 보이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와 별도로 반도체 특성화 대학과 대학원을 별도로 지금 정원에서 또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늘릴 계획입니다. 반도체 대학은 교육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은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계에서도 지금 현재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재직자나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을 해서 반도체 도메인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 비전공자를 위해서도 대학교 1, 2학년 때 다른 전공을 했더라도 3, 4학년 때 반도체 전공을 함으로써 하는 브레인 트랙을 지금 신설해서 관련 관련 인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드리면 우리 이제 산업부와 반도체 업계가 공동으로 해서 반도체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정말 주로 이제 최대한 4개월의 단기 교육을 통해서 학생, 구직자, 재직자에 대한 반도체 교육을 실천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국형 SRC,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기업과 같이 해서 석박사 과정에 정말 현장을 잘하는 정말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핵심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뭐 이미 계약학과는 여러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이번에 추가로 10개 정도를 더 만들어서 그 소부장 계약학과, 취업이 보장되는 소부장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좀 더 반도체 분야 인력 공급을 늘리겠다. 그리고 그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장비를 이제 한 5년 주기로 교체하는 장비를 정말 우리 국내에 하는 게 아니라 범에대해서 외국에 팔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계의 협조를 얻어서 그 주기적으로 나오는 그 장비를 우리 학교에 공급하고 그 정부에서 그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그 각급 그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정말 최신 장비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그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부문입니다. 정말 그 아까 SK 사례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7, 8년 걸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 7월에 개정된 그 만들어진 그 반도체 특별법, 그 우리 정식 명칭은 국가첨단산업특별법입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도 만들고 그리고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기업 수요 조사를 다 마친 상태고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되어서 본격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화단지는 새로 하는 사업도 포함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운영 중인 그 산업단지나 또 증설을 하는 산업단지 모두 다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이제 새 정부에서 규제 완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정말 하지만 반도체 분야에 특별히 하나의 예시를 든다면 공장의 용적률을 한 1.4배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50%인 용적률을 490% 정도로 올렸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때까지는 1층으로만 짓던 반도체 공장을 2층으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사정은 틀리지만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팹을 개수를 한 33%에서 50%까지 동일한 부지에 늘릴 수 있는 그래서 기업의 어떤 투자 비용을 절감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지자체 인허가 신속 처리 문제, 굉장히 대규모 공장이다 보니까 여러 지자체가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의무적으로 인허가를 처리하게 하는 그런 조항을 두어서 하여튼 우리 기업의 투자 활동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금기시왔던 대기업에 대한 R&D와 투자 세액 공제도 지금 한 6%에서 한 8% 정도로 올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 반도체 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 고용 허가가 인정이 되어서 지금도 그동안 52시간 규제에 묶여있던 부분들이 조금 더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에서도 화학 안전 환경부나 노동부 이쪽에서 하는 기업에 조금 다소 불합리하거나 부담이 됐던 규제들이 많이 풀리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화학물질 관리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반도체에 대한 특화된 고시를 따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작업 중이고 그 부분이 우리 기업들한테 그동안 조금 어려움이 작용됐던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입니다. 이제 메모리 쪽도 이제 하겠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스템 반도체, 그 중에서 많은 시스템 반도체를 다 할 것이냐, 가능한 한 지원하지만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AI 반도체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모든 산업과 우리 생활이 전기화됩니다. 전기차,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커질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고,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그 다음에 커넥티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자동차가 더 이상 기기가 아니라 전자제품이라는 말이 있듯이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지원을 한다는 예정이고, AI 반도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게 AI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AI가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AI 반도체의 중요성은 또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팹리스, 바운드리, 후공정으로 이어지는 이 반도체 생태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팹리스, 글로벌 팹리스, 우리가 지금 50대 팹리스에 딱 하나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파운드리 생태계 좀 육성하겠다. 후공정 부분도 굉장히 좀 우리가 뒤쳐져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겠다. 그리고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우리 팹리스하고 연계해서 수요 연계 프로젝트, 그러니까 일종의 구매 조건부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팹리스한테 예측 가능성을 주면서 좀 기술 수준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도형 기술 선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한 9%에 불과한 선도형 전략 기술, 이 부분을 23년까지 20%까지 늘리고, 품목도 현재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이 얼마 전에 우리가 한 100개에서 150개로 늘렸습니다. 그 중에서 반도체 관련이 17개였는데 이거를 32개까지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단지 조성과 그 반도체 양산 지원 부분도 아까 그 소부장 특화 첨단 전략사업 특화 단지 그도 있고, 또 SK에서 하고 있는 그 용인 클러스터에는 한 3만 평 규모의 미니 팹을 통해서 우리 팹리스가 정말 거기서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바로 양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그 미니 팹이 한 3군데 정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생태계 조성, 그러니까 M&A를 포함해서 기술 개발을 위해서 한 3천억 규모의 민간 합동 펀드를 조성해서 또 재정 지원과 별도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국가의 전략적 협력 문제입니다. 지금 미중 갈등을 논하지 않더라도 국가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가장 업계 간의 대표적인 그 플랫폼이 게임스를 포함해서 한미 양자 간의 SPD라든가 SCCD, 그리고 다자 간의 그 플랫폼인 IPEF를 통해서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특히 우리 동맹국 그리고 그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기술 인력 투자 교류 공급망 안정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가 지금 현재로도 사상 최대 규모에 달했고, 지금 또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걸 감안하면 정말 역대 보기 힘든 외국인 투자 유치를 기록할 텐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반도체입니다.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과의 협력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 4대 반도체 장비업들이 지금 다 이미 우리나라에 공장을 두거나 연구시설을 두거나 둘 계획입니다. 통상 현안, 지금 여러 가지 미중 분쟁 과정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또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업체들의 그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저희 산업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는데 1년 유예 조항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딱 시간을 맞췄네요. 아무튼 재미없는 강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정부에서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민간의 그 경제 성장 기여율이 마이너스 1.7%였습니다. 공공 부분이 너무 컸다는 얘기도 되고, 기업의 어떤 기업 활동할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여기서 자리를 잡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정말 기업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차관께서 지금 그 예산국회 와중에 계십니다. 국감은 좀 전에 끝났고 갑자기 바쁜 일이 계셔갖고 자리를 먼저 떠나신다 했는데요. 가서 또 하실 일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도록 박수를 하면 더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혜진 차관이 말씀하신 걸 잠깐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반도체 시장이 5천억 달러, 6천억 달러 육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의 영향이 크다 그 말씀하셨고 우리나라 반도체는 메모리 쪽이 앞서가고 있지만 중국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비메모리는 아직도 우리가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 그 중에도 또 이제 이 소재, 부품, 장비 그쪽의 해외 의존도도 크다. 그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고요. 어쨌든 이를 이제 타파해 나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분야 인재가 굉장히 필요한데 한 약 13만 명이 향후 10년간 필요해진다. 뭐 그걸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준비 작업도 하고 있다. 이 말씀하셨는데 특히 뭐 대학에서 반도체 학과를 설립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 계시고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반도체 육성 전략으로 반도체 유관 산업단지도 조성한다든가 각종 그 규제도 완화하겠다 하는데 그중에 뭐 투자 세액 공제라든가 52시간 R&D 관련돼서 근로시간 단축한 거 그런 것들이 지장에 있는 부분도 좀 유연하게 해보신다. 그 다음에 또 화학물질 관리 관련돼 갖고 굉장히 아주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그 환경 관련돼 갖고 규제가 심한데요. 그런 것 좀 다시 좀 손을 본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팹리스 회사라든가 기술 개발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또 국제 협력 관계도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근데 어쨌든 3차원 입체적인 패키징을 하든가 칩도 여러 가지 폭에서 뭐 낸드 플래시 같은 거 뭐 200천, 300천까지 올라가고 하는데요. 그런 것 통해서 계속 기술 발전이 나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나라가 특별히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이게 다 생산 기술에 해당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들이 앞으로 중요하다 말씀하시는데 아주 좋은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희망이 있어야죠. 이 와중에서 그죠? 예, 예. 다음에는 우리 권 교수님께서 특히 화학과를 하시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 이런 부분을 하실 줄 알았더니 훨씬 그보다 더 중국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슬라이드를 어떻게 넘기는지 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권석준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앞서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어받아서 반도체라는 일종의 이제 국가 기관 산업화된 이 중요한 산업에서 현재 미중 간의 이 기술 패권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이런 와중에 한국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선택해서 반도체 시장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 반도체 산업에서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반도체 기술 패권이 서진을 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미국의 이 패권의 중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70년대에서 80년대를 넘어서 90년대 초반, 중반까지는 일본으로 패권의 중심이 흘러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이제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국으로까지 반도체 패권의 중심이 서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첨단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고 또한 기술의 IP에 크게 의존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패권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만 생각보다 이 패권의 주기가 교체 주기가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30년 정도의 패권의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이 그렇게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시절에 일본은 스스로 자신들이 그 패권을 놓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밸류 체인에 합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소비 시장이자 가장 반도체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하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2010년
내들어서 국가에서 반도체 굴기라는 기본 정책의 방향이 정해진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그리고 집중적인 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중국 전역에 걸쳐서 지금으로서 이제 4개, 나중에는 10개까지도 일종의 클러스터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클러스터에서 저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이 클러스터가 단순히 생산 기지로서의 클러스터가 아니고 자체적인 반도체 생태계, 산업과 기술의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복합적인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중국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들고 2010년대 들어서 팹리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2000개, 3000개를 넘어서 이제는 2020년대 들어와서는 거의 5000개, 6000개에 육박하는 수준으로까지 팹리스 업체들이 늘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팹리스 업체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중국 내부에서의 반도체, 특히 첨단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반도체 칩, 첨단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 다시 말하면 반도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산업 분야에 엄청난 성장, 수요 성장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전자공업뿐만 아니고 자율주행차랄지 항공기랄지 각종 첨단 산업기계유래랄지 전력반도체랄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해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반도체 칩의 수요가 다양화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부에서 자급자족을 못한다는 부분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 그리고 가장 해결을 해야 하는 국가적인 난제라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차, 13차, 제14차 5개년 경제계획에 걸쳐서 꾸준히 중국 정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낮은 자금률을 어떤 식으로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차관님이나 우리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정부는 이제 지난 10년간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특정한 산업에 대해서 지방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민간에서 굉장히 큰 자본을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약 10년간 거의 200조 원에 달하는 그 정도 수준의 굉장히 많은 자본들을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정도의 투자를 집중한 덕분에 그만큼 기술 격차를 많이 줄였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중국이 계속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반도체 굴기라고 부를 정도의 국가 집중적인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결국은 대부분의 시장은 중국의 점유율이 제일 높아지는 예를 들어서 칩 팹리스부터 시작해서 전공정, 후공정, 파운드리까지 모든 것을 이제 제일 점유율이 높아가는 그런 시점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중국 시장 자체가 생산 기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또 소비 시장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중국의 계획이 생각보다 지금 이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아주 집중적인 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 투자가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했다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중복 투자랄지 효율이 낮은 투자랄지 그 정부가 너무 보조금을 많이 주는 문제랄지 그래서 투자를 했던 것만큼의 레비뉴 즉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에 있었던 사건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한홍신 같은 HSMC라고 그러는 중국의 또 다른 어떤 이제 SMIC하고 비슷한 그러한 파운드리 업체들이 기술적 일종의 이제 사기를 저질러서 투자를 받고 결국은 공장을 만들지 않은 그런 사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런 내부적인 요인 말고도 외부적인 요인들도 중국의 반도체 지금 기술 정책에 대한 굉장히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2019년 이후에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무역 규제는 물론 기술 수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끼리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부르냐면 코오디네이티드 무브먼트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둑을 둘 때도 포석을 둘 때 함부로 두지 않고 하나씩 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가지고 두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지금 현재 중국의 반도체 산업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두고 있는 이러한 각종 정책들은 그러한 장기적인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포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EUV 리사그라피 장비의 수출 규제는 물론이고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14나노, 18나노 이런 공정들에 대한 전용 장비들 특히 미국의 램 리서치나 이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같은 미국의 장비 업체들이 만드는 장비들이 수출이 규제가 된다든지 혹은 각종 이제 반도체 설계 자산들 우리가 EDA라고 부르는 그런 설계 자산들이 수출 규제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기술 패권에 대한 견제로 돌아갈 수 있는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아까 ASML 말씀이 잠깐 나왔었는데 ASML 같은 회사들은 네덜란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ASML이 만드는
리서그라피 장비의 약 20%에서 30% 정도의 기술 IP는 미국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몇몇 부품들, 예를 들어서 스테이지나 광학 장비나 광원 발생 장치들은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품이나 IP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ASML이 자사가 독점하고 있는 그런 리서그라피 장비들을 수출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ASML이 지금 중국에 공급하고 있는 각종 장비들에 대한 유지 보수 인력들이 중국 현지 시장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ASML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아까 이제 또 우리 진 장관님께서 무어의 법칙도 말씀하셨는데, 무어의 법칙이 실질적으로 기술적 혹은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들어와서부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적인 혁신이 있을 수 있었던 까닭은 뭐 패키징 기술이랄지 3차원 집적이랄지 아니면 이제 아키텍처가 뭐 핀펫에서 게이터 all around 펫으로 바뀐다든지 하는 형태의 각종 기술적인 진보들이 누적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술의 진보의 중심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 부르는 EUV 리서그라피 장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EUV 리서그라피 장비는 다른 리서그라피하고는 장비하고는 다르게 ASML이라는 이 한 회사가 전 세계 EUV 리서그라피 장비를 독점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업그레이드가 된 하이 뉴메리컬 어퍼처, 즉 더 이제 고 수차의 리서그라피 장비는 정말로 ASML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 ASML이 만드는 장비가 수출이 규제가 된다는 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그 다음 단계의 선단 공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주 초미세 패터닝 공정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된 견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중국에서 이 매뉴팩처링, 아까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뉴팩처링 단계에서 이러한 첨단 반도체 칩들, 특히 수요처가 다양해지고 있는 첨단 반도체 칩을 못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딥 UV,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자외선을 부르는 이 이전 단계의 리서그라피 장비인데요. 이 DUV 장비를 여러 번 멀티 패터닝을 해서 만들어내는 기술까지는 확보하는 것을 성공했지만, 문제는 그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그리고 공정 비용과 수율이 떨어지는 단점을 이제 가지고 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EUV를 통제하는 것은 지금 당장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향후 5년 안에, 그리고 더 넓게는 10년 안에는 중국에서의 첨단 반도체 칩의 그런 매뉴팩처링의 경쟁력을 그야말로 거의 0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주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이런 미중 간의 관계뿐만 아니고 이제 굉장히 큰 하드웨어 업체들끼리 혹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체들끼리의 각종 대형 M&A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AMD가 알테라를 인수한 것이랄지, 아니면 AMD가 자일링스를 인수한 거랄지, 아니면 인텔이 알테라를 인수한 사건이랄지, 여기 하이닉스가 인텔의 어떤 3D 낸드 플래시 일부 사업 부분을 인수한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가능할 텐데, 다시 말하면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리오거나이제이션이 계속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는 와중에 미중 간의 기술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었던 그런 글로벌 분업 체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완전히 이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반도체 산업, 다 모든 산업이 사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는 특히나 이 분업 체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상호 간에 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인 혁신의 그 열매를 공유해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약 30년간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체계가 분업화되기 시작하면서 낮아진 비용 그리고 높아진 부가가치를 각종 이제 다시 경제 혁신의 어떤 드라이빙 포스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은 이러한 혁신의 열매를 공유할 수 있었는데, 이 분업 체계가 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업 체계가 깨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중국에서 생산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부품들이 수출이 안 된다든지, 중국이 더 부가가치가 높은 어떤 칩을 만들기 위한 장비의 수입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장비들의 감가상각률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져서 비용이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하는 일들이 정말로 이제 생길 것이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중이 낮다면 이 영향은 제한적이겠습니다만, 중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의 미국과 맞먹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부터 단절이 되거나 혹은 떨어져 나간다, 이런 사태에서는 그야말로 전체 시장이 파이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었던 비용 절감의 효과가 많이 축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제 혁신에 쏟아부을 수 있는 드라이빙 포스가 그만큼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난 2020년에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 보고한 글로벌 밸류 체인을 이제 이런 어떤 밸류들의 서로 상호 간의 연관관계를 본 것인데,
보시다시피 대략적으로 1.7 트릴리언 달러에 달하는 이 정도의 글로벌 반도체 밸류 체인에서의 규모가 실질적으로 이 중국에서의 이 밸류 체인이 끊기게 되면 약 20-30% 정도가 줄어들게 될 것임을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반도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의 키 플레이어라고 부를 수 있는 타이완이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큽니다만 중국과의 지금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부터 단절되는 이런 효과들은 굉장히 큰 비용의 상승으로 다가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1.7 트릴리언 달러에 달하는 규모가 1.4 트릴리언 달러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굉장히 큰 비용의 상승을 감내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당연히 싼 값으로 수입을 할 수 있었던 분업화된 그런 각종 반도체의 소재나 부품, 장비들의 수입이 이제는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만큼 딜레이가 생기고 그만큼 비용이 추가되는 효과들이 생기게 되는데 특히나 아까 우리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 의존도가 현재 굉장히 큰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비의 공급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장비 공급의 불확실성이 올라가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무슨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게 되냐면은 이제 미중 간의 이 갈등이 굉장히 더 격화가 될 경우에 중국 시장 자체가 아예 분리가 돼서 중국 자체가 갈라파고스화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고 아니면 미중 간의 어떤 일종의 미일 반도체 협정과 비슷했었던 그런 미중 반도체 협정이 생겨서 어느 정도 다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안정화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 분기가 돼서 중국 내부에서 아예 새로운 반도체가 나오는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 외에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산업에 관련된 관계자분들께서는 이런 반도체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하시면서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대응 전략으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네덜란드 ASML을 배출한 네덜란드의 일종의 산학연 클러스터 경쟁 관계인데요. 이제 이런 전략 관계에서 특히나 네덜란드의 주요 기술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들이 기업들과 그리고 전 유럽 서유럽권에서의 다양한 기업들과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기술들의 맹아를 만들어냈고 그 대표적인 작품이 앞서 말씀드린 EUV 리사그라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러한 전략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겠고요. 앞으로의 이제 반도체 혁신의 분기 중에 하나는 아까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AI 전문, AI 가속기 전용 반도체와 더불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이런 양자 ICT 전용의 칩들에서 혁신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혁신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반도체 기술에서의 혁신 그리고 그런 경쟁력에서부터 비롯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 간의 지금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의 어떤 의미와 그 안에서 한국이 나아갈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권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중요한 또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중국이 뭐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도 하지만 또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야말로 놀랍게 영향력이 큽니다. 그 중국이 2015년에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 그래서 300 몇십 조를 단숨에 집어넣어 갖고 삼성전자를 능가해 보겠다 이런 선언을 한 적도 있고요. 중국의 제조 2025라고 그래서 제주 대국이 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그 이후에 뭐 눈부신 발전을 해온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의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체제가 좀 투자 형태가 좀 효율이 낮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기 사건도 발생하고 그래갖고 반도체 발전에 좀 지장이 있었던 것도 확실하고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이미 우리를 다 따라잡았을 것 같은데 메모리나 이런 부분이 아직도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번에 미국의 견제가 심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지적 자산이라든가 장비 수출을 못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5 내지 10년간 중국의 반도체 경쟁력에 영향을 가져올 거다. 뭐 우리를 봐서는 뭐 어떤 점이 좋은 점도 있는 거지만요. 다르게 또 말씀하신 거는 뭔가니 지금 국제적인 이런 글로벌 분업 체계가 여러 가지 그 비용이 낮은 데서 생산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구조가 깨지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값싼 부품이나 소재를 사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제 중국 스스로 또 수요가 감소되고 그런 경우에 중국이 시장에서 단절되거나 쇠퇴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이 축소되겠죠. 그러면 전반적인 비용의 구조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우리한테도 그게 장비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장비 공급이 불안한 요소도 생긴다. 그럼 그게 또 우리한테는 악영향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미국하고 일본이 반도체 한창 싸움이 벌어졌을 때 반도체 협정이 맺어진 것처럼 미국하고 중국도 그런 반도체 협정이 맺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다는 말씀이셨고 우리도 여기에 대응해서 다른 나라하고 산학연의 협력이 국내뿐만 아니라 다 더욱 필요해진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토론자로 나오 계시는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계시는데요. 경제안보팀 팀장으로 계십니다. 방금 미국에서 돌아오셨다 그러는데요. 미국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가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키և의 연원호입니다. 저는 그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 동향에 대해서 좀 짧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를 생각해 봤을 때 터닝 포인트가 한 두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2020년에 이제 화웨이를 상대로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5월과 8월에 이제 강화를 하면서 그때 중국이 반도체에 얼마나 이제 약점을 갖고 있는지 깨달았던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직전까지는 사실 미국의 그런 각종 제재들이 ICT 기업 위주로 이제 됐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는 이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지금입니다. 사실 이 반도체 과학법으로 이제 그 표면화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실은 미국의 전략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 그러니까 부상 자체를 완전히 이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9월 16일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이제 보좌관이 연설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도 굉장히 가장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어떤 정도의 그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갭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었다면은 제이크 설리번의 발언에 의하면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중국의 발전을 완전히 봉쇄를 하고 프리즈 시키고 미국이 최대한 그 갭을 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조 속에서 사실은 이 첨단 반도체 관련된 칩 그리고 소재, 장비 그 어떤 것도 안 된다. 이게 이제 미국의 기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제 11월 8일에 있는데 중간 선거 이후에 이제 미국의 그러면 대중국 견제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질문을 해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키는 의회가 쥐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초당적인 어떻게 중국에 대한 견제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민주당보다 이제 공화당이 득세할 경우에는 좀 더 강경한 조치들이 더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워싱턴의 분위기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20차 당대회가 이제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이제 3연임이 시작이 이제 내년부터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이런 미국의 대중국 견제 조치에 대해서, 지금까지보다는 강경한 자세로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미중 관계는 더 이제 첨예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의 대응 방향인데, 먼저 우리 대응의 방향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이제 미국의 산업계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 오니까 미국의 산업계는 불만이 많지만 미국의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미국의 조치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우리만 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산업계는 최대한 외국 정부 또 외국 기업들도 이러한 미국 조치에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본인들한테도 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약점이 뭐고 강점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리스트업을 한 후에 협상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까 발표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사실 지금 우리가 제조에서 레버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그렇지만 이 레버리지가 10년 후에도 우리가 갖고 있을 것인지 물어보신다면은 그건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갖고 있을 때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우리의 국가 이익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BIS 미국의 산업안보국 그 부차관보하고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두세 조치 정도 더 미국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상황은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미국이 갖고 있는 두세 개 더 엄중한 조치를 한다는 게 뭔지 궁금하네요. 안 그래도 미국이 대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 앞으로도 100년, 200년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국적인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게 이렇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고 더욱 중국을 견제하자는 입장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놀랍게 들은 거는 미국 산업계가 여러 가지 곤란한 입장도 있으면서도 미국 정부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도 하고 또 외국 기업한테도 같이 협력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걸 듣고는 거기는 뭐 같은 통속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생각보다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강약점을 잘 알고 협상이나 협정에 임해야 될 것 같다. 특히 제조업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 사이에 각자 발표한 걸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태블릿 PC 들어온 우리 여기 와 계시는 청중들의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여기 환경에서 굉장히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 공통 질문이 아주 잘 돼 있어 갖고 요 질문을 우리 세 분한테 드려가지고 간단한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건이 반도체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을 끌어들여 이른바 칩4 동맹을 결성하려고 있다. 정부는 칩4 동맹이라는 표현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으로서는 최대 시장인 중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 또 대응이 중요한 것 같다. 이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예.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시죠. 예. 우리 교수님 예. 네, 지금 저도 굉장히 델리킷한 질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칩4 얼라이언스는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쿼드나 아이탭이나 오커스 같은 그런 다자간 경제 협력 기구 혹은 안보 기구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칩4 얼라이언스라고 이제 얼라이언스라는 개념 자체도 약간 그래서 불분명하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냥 국가 간 그리고 그 국가에 속한 다양한 기업들 간의 생태계를 재구성하자라는 의도가 일단 가장 큰 의도고요. 그 생태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가장 큰 예상 챌린지 상대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그런 협력을 조금씩 디커플링을 하고 대신에 그 중국으로부터 중국 시장의 상실로부터 생기는 그런 다양한 피해들을 어떤 식으로 보상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칩4 얼라이언스라는 기술 동맹이 만약에 확립이 된다면은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미국 상무부에서도 더 많은 이쪽 칩4 얼라이언스에 속할 수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금 이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미국이 요새 흔히 얘기하고 있는 리쇼어링 정책에서 그야말로 이제 제조업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미국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해외 업체들에 대해서도 거의 미국의 업체들하고 동일한 수준의 그런 세제 혜택이나 경제 혜택을 부여하겠다. 그리고 이제 고용을 할 때도 고용에 대한 어떤 보조금을 주겠다.
그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에 대해서 특히 미국 IP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그런 호혜적인 관점에서 더 혜택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인센티브들이 생기고 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다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것들이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레벨, 그러니까 즉 우리가 차세대 반도체라고 부르는 그런 기술들에서의 표준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니스트 같은 국립표준연구소나 그런 니스트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해외 업체들의 참여를 더 이제 독려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표준 선점, 표준 협의의 관점에서 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센티브들을 점점 이제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서 논의할 수 있게 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미국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조 시설을 더 투자를 한다, 신설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불확실성 요소들을 더 이제 좀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협상에서 더 좀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우리 연 팀장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좀 바꿔가고 여쭤볼게요. 지금 예를 들면 칩4 동맹이라는 그 이름 거창한데요. 그게 만약 한국이 여기 안 들어간다 또는 들어간다, 그 뭐 장점 단점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저는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칩4가 그 시작 자체가 제가 이제 이거는 상무부 이니셔티브가 아니고 이제 일단 국무부 이니셔티브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국무부에 이거를 기한한 분도 하고도 이제 얘기를 해봤고, 사실 외교부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을 좀 알고 있지만, 이것은 일단은 민간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고, 일단 정부 간에 어떻게 보면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맹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정부 간에는 상당히 많은 뭐 수백 개의 이런 협력 채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SPD라든지 SCCD라든지 IPF라든지 또 GAMS는 이제 한국, 미국, 일본, EC, 그러니까 유럽, 그리고 이제 대만, 중국, 이 6자가 이미 반도체 분야에서 2005년부터 협력을 해오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플랫폼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의 이제 이런 국가 이익을 좀 보이스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단점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거의 이제 장점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기 참여를 해야 되지 참여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이제 협력 채널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장 교수님 그래도 해 가셔야지 어떻게.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배제하고 성장을 반도체 쪽에 제대로 못하게 좀 억제를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할 텐데요. 우리 권 교수님 아까 중국 나름의 대처 방안이 있을 거다. 반도체도 중국 반도체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중국도 앉아서 그냥 고사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지금 예. 진영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그런 방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적 제재가 굉장히 유효적절한 혈도를 누른다고나 할까요? 즉 그런 적절한 포인트마다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금 이 기술적 제재를 자국의 기술 자립화로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중국은 그렇지 않아도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 그 중국 제조 2025, 2020 뭐 이런 다양한 이미 그런 이니셔티브들이 있었고, 반도체 굴기라는 또 하나의 그런 이니셔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도 원래는 중국 자체에서의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투자들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그런 제조 장비들에 대한 투자들이 2017년부터 굉장히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뭐 노광 장비 같은 분야에서도 비록 아직은 중국에서 믿을 만한 업체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이 미케니컬, 뭐 일렉트릭 이퀴먼트 같은 SEME 같은 업체들이나 뭐 다양한 그런 업체들이 자급을 위해서 생성이 되고 또 이렇게 중국의 반도체 제조 시설로 다양한 제조 장비들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보통 같으면 감가상각이 다 끝나서 중고로 뭐 처분해야 되거나 팔아버려야 되는 그런 장비들을 그야말로 좀 개조를 해가면서 다시 이게 계속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전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장비의 수입이나 나중에는 이 기술의 활용들이 모든 채널들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자국의 장비 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중국 자체가 그냥 폐관 봉쇄를 해도 우리는 한 세대 이상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 시장 자체가 크고 중국 내부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중국 내부에서 중국 반도체 공급망으로 따로 다시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한 세대 정도로 버티면은 결국은 죽지만 않으면 이기는 건 우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스킵했던 슬라이드 중에 하나는 중국이 지금 무섭게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초과학 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도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산업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산업 인력 양성뿐만 아니고 그 산업에 연관되어 있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반도체에서의 혁신이 차세대 혁신이 나올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 특히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그런 내셔널 랩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의 논문 점유율, 그 단순히 숫자 점유율뿐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 임팩트 저널들의 점유율이 어느 순간 갑자기 세계 1위가 돼버렸고 그리고 그 미국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으로 2, 30년 내로 이러한 기초과학에서 혁신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 혁신을 이끌고 가는 나라는 중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EUV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EUV가 실질적으로 세상에 기술 개념이 공개된 것은 1987년 정도로 봅니다. 그때는 이제 단순히 어떤 컨셉 혹은 그냥 과학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연구 보고였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비까지 오는 데까지는 27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대략 30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 건데 그 다음 혁신도 마찬가지로 2, 30년 정도가 걸린다고 본다 그러면 중국이 2010년대 중후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 R&D의 혁신의 열매가 20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 이때쯤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끔씩 이솝우화를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나그네 옷을 벗기기 위해서 바람하고 태양이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은 계속 나그네 옷을 벗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바람을 일으키지만 결국 승자는 태양이 됐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전략적으로 이제 이런 중국에 대한 대중 기술 제재, 무역 제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 기술 제재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미국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더 혁신의 속도를 높이게 되는 그런 기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것들을 다각도에서 저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청중들한테서 좋은 질문이 올라 계신데요. 지금까지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해서 주로 했지만 얘가 글로벌 휴먼 리소스 포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력 관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들이 올라오신 걸 특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 교수님, 직접 대학에 계신데 어떤 사람을 길러주실 겁니까? 지금 인력이 10만 명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일단은 이재석 부사장님 말씀에 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아까 차관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보강을 드리자면 13만 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산업 성장 기조나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선형적으로 우리가 외삽을 했을 때 나오는 숫자인데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앞으로의 반도체 혁신은 지금의 이런 선형의 인터폴레이션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엑스트라폴레이션을 따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짜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재풀을 한반도 안에서만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대학에 와보면은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공계 쪽으로 유학으로 오는 뭐 동남아나 아니면 중앙아시아나 중동이나 뭐 다양한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 졸업을 한 다음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한국에 정착을 해서 한국에서 기술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론트라인에 그리고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한국의 엔지니어로 키워내갈 수 있는 좀 저희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약간 좀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고 생각의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HR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이것을 더 오픈된 마인드로 이런 분들도 미국이 사실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받아서 그들의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들
그리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들을 자국의 자산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한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울 필요가 있고 HR 담당하시는 분들도 좀 더 오픈 마인드로 가시면 좋겠다 생각을 드립니다. 예, 지금 3분 남아서 세션 마무리 부탁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질문 겸 코멘트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아마 이거를 글로벌 인재 육성 포럼의 형태로 답안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분인지 영문학자라 그러시는데 대학은 트랜스퍼러블 스킬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도체 학과라고 특징지어 육성하고자 하기보다는 반도체라는 집적된 종합공학 분야의 종사할 분야를 위해 기초과학, 응용과학으로 무장된 인재를 육성하는 방식이 현재의 변화와 앞으로 올 또 다른 변화에 대처하는 인재를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우리 HR 글로벌 포럼에 딱 알맞는 코멘트를 하신 분이 생겨서 요거를 가지고 잠깐만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아마 우리 하는 게 뭐 반도체 이 패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인재 육성의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 요거 코멘트를 간단히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코멘트에 동의를 드리고 특히 기초과학 중에서도 저는 물리학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운한 것이 물리학과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물리학과가 점점 이름이 바뀌거나 다른 과하고 통폐합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비전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비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투자를 국가 차원에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앞서 그 두 분 연사자와 그리고 이제 이 질문하신 분의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도 사실은 Fab4, 그러니까 Chip4 또는 이제 IPF의 공급망 필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재 육성에 대한 협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을 해서 국내적인 육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협력을 통한 공동의 육성도 좀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저도 이 반도체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온갖 종류의 일을 경험하면서 기업 활동을 한 게 지금 40년이 넘는데요.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 어떤 분야, 금융이든 뭐 산업이든 반도체든 뭐 자동차 부문에 하든 간에 저런 훌륭한 인재가 필요하고요. 그 훌륭한 인재는요, 저렇게 아주 좋은 얘기 하셨어요. 기초과학, 응용과학으로 무장돼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냥 남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세 분께 큰 박수로 해드리고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좌장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인재가 좀 필요하다라고 인사이트 전해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생존 전략에 대해서 반도체와 관련한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그리고 전 세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하나하나 짚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진솔한 제언들도 역시 더해주셨는데요. 덕분에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강연과 발표 또 세션까지 시의적절한 주제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처럼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의견 나누는 시간, 또 새로운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그래서 더 의미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내주셨던 여러분의 의견처럼 참석자분들의 질문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 역시 너무나 값진 또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하시면서 많은 아이디어와 의견 나누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